선생님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저는 안 된 것 같은데 된다고! 초등학생 정도부터 시작하면 거의 의대 확정이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무조건 노력으로 커버 가능해요. 상위권 대학, 원하는 대학, 뭐 의대든 어디든 얼마든지 보낼 수 있으니까 멋지게 육퇴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육퇴한판! 우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너무너무 뵙고 싶었던 윤용구 선생님 너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 손을 거치면은 우리 이른바 이제 스카이 의대 빵빵빵 이제 다 간다고 해서 윤구 매직이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네. 예. 요 비결 너무 궁금한데요. 예. 교사에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소중한 방학 때 시집을 못- 100명의 학생들을 2번씩이나 상담하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대학 잘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1번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 네가 대학 잘 가는 거랑 나랑 뭔 상관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난 네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네가 너의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를 보는 건 되게 마음 아픈 일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대학을 잘 보내는 이유는 무단한 설득에 있어요. 될 때까지 설득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너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설득은 사람이 설득되는 건 자기 자신한테만 설득돼. 네가 너를 설득하라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자기 설득을 계속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전에 상담하고 온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국어가 내신이 4등급이에요. 그리고 수학이 1등급이에요. 그리고 영어가 4등급이에요. 이 학생의 문제는 뭘까요? 이과? 이과죠. 예, 이과생. 네네. 예, 문제는 네. 국어와 영어가 네.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왜 건가요? 얘는 국어와 영어를 못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쵸. 예. 어차피 고통스러운 공부라면 그나마 재밌는 수학만 하겠다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남학생한테 좀 많거든요. 이 여학생인데 딱 이렇게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딱 제가 그 학생 붙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따라해. 국어를 좋아하는 국어를 사랑하는 네. 그래서 넌 지금부터 국어 공부가 수학 공부보다 많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세팅을 계속 상담하면서 계속 세팅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얘기해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집에 가서 한참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국어를 사랑하는 딸 이러면서 같이 세뇌를 시켜주는 거죠. 예. 그 학생 두 번째 상담하는 네. 건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진짜 국어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설득. 네. 이게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제가 워낙 수시를 잘 보내기도 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잘 세팅되어 있어서 수시로 가는 비율이 아주 높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해가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들도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고요. 수능 최저를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학생들이 조금 많아서 제가 요즘엔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한 공부를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잘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내 딸 내 아들들이 어떤 영역이 강점이 있는지만 파악하면 사실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또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학생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어떤 학생한테 가장 마음이 쓰이시는지 먼저 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엄청 우수한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로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이 쓰이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런 학습된 패배 의식에 빠져 있는 아이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저는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그런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저 혼자 열받아가지고 된다고! 그게 마음에 쓰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게 되게 재밌으니까 그 가능성이 보이는 애들이 제일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더 괴롭히죠. 어떻게 괴롭히고 계십니까? 좀 당부하신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괴롭히는 방법은 일단 스마트폰을 뺏어서요.
자진납. 자진 반납. 저는 자발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 아니 자진 반납을 하나요? 그쵸? 네.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문제점들이 조금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 패드, 이런 탭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 인지를 하죠. 부모님은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스마트폰이 영혼의 반쪽 이런 거라서 그걸 부모님이 뺏을 수는 없어요. 내 아이들이 저를 만나러 올 때는 대부분 다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절실한 이유를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조금 통하는 거고, 핸드폰이 없으면 공부를 성적이 오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아니죠. 저는 그 학생들한테 핸드폰을 반납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은 너한테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너의 선택. 선생님은 너의 선택을 응원할 텐데 할 수 있는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해야 이 학생들이 입시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니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놈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할 수 있다의 그 어떤 기준이랄까? 그건 뭘까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무조건 노력으로 커버 가능해요. 그 실제로 공부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면, 행동을 바꾸면 얼마든지 커버가 되거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만 생각을 하면 내신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거든요.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생이 1학년, 2학년 마치고 3학년에 갑자기 6등급 받던 아이가 갑자기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이런 변화가 생겨났을까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종에서 3배수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지금 내가 3학년 1학기 내신에 집중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학생들,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대학이 3년 내신의 평균을 본다라는 생각이에요. 평균은 오류 데이터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랑 상담한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4등급, 2학년 때 3등급, 그리고 3학년 이제 올라갈 때 저랑 얘기를 하기를 1.5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넌 1.5를 만들어. 그럼 넌 고대를 가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고대 보낸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성적을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학생의 3년 내신, 그러니까 5학기 내신 평균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3학년 1학기 내신만 보면 1.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은 성장했고 평균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3학년 1학기 때 변화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변화했네? 그러면 만나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이제 사실 학생들은 중간에 많이 포기하고 맞아요. 네, 좌절하고 하고 있는 거네요.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교육자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뭐 입시 전문가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의무는 이거죠. 왜 수능 만점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왜 그것도 왜 서울대 어디를 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입시 지상주의, 막 의대 지상주의, 서울 스카이 지상주의 이런 거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라고 하는 포커스에 이렇게 딱 방점을 찍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둘한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을 만들고 그 선 안에서는 네가 네 나름의 선택을 해라. 저는 부모가 울타리 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울타리는 넓게 울타리를 쳐주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름대로 선택을 통해서 성장해 가도록 요구를 좀 많이 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제 자녀도 그렇고 특정한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때문에 생활이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조절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자기 조절감이 높은 학생들이거든요. 이제 자기 조절감이 뛰어나게 만들려면 선택의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 선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자기를 조절하고 내 선택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세대의 부모님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건,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되게 과잉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겪었던 실패를 너네는 겪지 마 이거거든요. 맞아요. 이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걸 좀
부모님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넓게 울타리 쳐주셨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볼까 봐요. 어떤 울타리, 어떤 선을 좀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예. 저는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아, 예. 근데 저희 아들들은 주일날 공부를 안 했어요. 자유로운 날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선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 아빠는 네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공부 안 한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시험은 대부분 월요일이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월요일 날 치는 모든 시험 전날 놀았어요. 아주 아름답게 놀고. 네. 약간의 그러니까 불안. 아니 저는 그게 네. 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셨구나. 그런 선이 어떤 선이든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런 선이 있고 그 선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과정만 있으면 아이들이 아 내가 지켜야 할 게 있구나라고 하는 해야 할 것이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불안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참 불안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어렵죠. 아, 이제 유태한 마을 만들면서 나름 전 중심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미취학 친구들부터 이렇게 입시에 대한 고민도 부모님들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중심을 잡으실 수 있었던 그런 좀 선생님만의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본질적인 입시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만 이해를 하면 전 당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전형들이 바뀌고 제도들이 바뀌고 막 이래서 되게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대학의 입장이에요. 제가 입학사정관 내진 교수라고 생각을 하면 누구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전형이 바뀌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수함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네 가지인 거죠. 지금 입시 구조에서는 수능을 잘 보든지 아니면 내신이 좋든지 아니면 논술을 잘하든지 학종을 준비하든지 네 가지 방법이거든요. 93%의 학생이 평범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네 가지 방법으로만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객관식에만 몰입을 해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에 대한 이야기, 내신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본질적으로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에만 방점이 딱 찍혀 있으면 내 아이가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수한 학생을 만들어가는 과정만 있으면 돼요.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끝나고 첫 상담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행 얼마나 했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한 3-4번 정도 봤고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한 2번 정도 봤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미적분 들어가려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아이 내신 등급이 수학 5등급이거든요. 부모가 시키서 하고 자기 옆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단순해요. 옆집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에요. 부모님들의 착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아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입시뿐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선행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건데 선행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이제 딱 선을 긋는 건 4% 학생이에요. 지금을 안 틀리는 학생은 지금 공부할 게 없으니까 선행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기 내신 성적을 못 바꿔요. 처음에 4등급 받은 학생은 끝날 때도 대체로 4등급으로 끝나요. 성적을 올리는 학생들의 비율은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 한 7%밖에 안 돼요. 근데 학원비는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학원비를 계속 넣어요. 근데 성적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꿔요. 학원도 바꾸고 과외도 했다가 학원도 했다가 인강도 봤다가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안 바뀌거든요. 그럼 그 안 바뀌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되게 마음 아프게도 부모님은 그걸 직시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현실 회피의 수단으로서 학원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쏟아붓고 성적이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이의 문제거든요. 그 아이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집착을 해야만 이게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옆에 격가지만 치고 있는 거죠. 뭐라도 이제 좀 잡고 싶으시니까 맞아요. 그게 그 말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런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순간 자녀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철칙 같은 거거든요. 그 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다들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이게 또 초등학교까지 내려와서 되게 일찍부터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어떻게 현상이 생기냐면 네. 이 아이들이 성공의 경험을 자꾸 쌓아왔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실패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무너져 버려요.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 자꾸 이 아이의 결과값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시거든요. 100점 받았어. A 받았어. 1등 했어. 몇 등 했어. 라고 하는 결과값에 포커스를 두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를 증명할 때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 100점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100점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제 거기에 사춘기가 딱 맞물려 버리거든요. 그럼 난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확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다 놓아버리는 네, 거군요. 못 따라간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중학교 때까지의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선행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사춘기 시기에 중고등학교를 이어줄 수 있는 좋은 아이도 부모도 다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과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선행 요소를 다 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행은 굳이 한다면 예습 정도의 개념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예습 정도의 컨셉. 그 이상은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량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대학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가 의대를 간 학생들은 부모와 땡땡 많아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거든요. 그게 그 땡땡이 뭐냐면 대화인 거예요.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자녀와 어느 정도 대화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굴 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제로인 거예요. 자녀와 어느 정도 대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면 대화 많이 한다라고 하는 집이 대부분 잡담하세요. 특히 아버님들이. 네. 자녀와 대화를 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밥은 먹었냐? 21세기에? 21세기에 밥을 못 먹고 다닌다고요? 왜 이러세요? 그건 대화의 출발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고 질문을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이 대화의 수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면 꼭 말씀드리는 게 가족 독서를 꼭 하시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그 시간이 정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또 빨리 읽는 것도 우리 한국인은 막 책만 미친 다독의 신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12주 동안 읽을 주별 독서 분량을 정하시고 그 분량에서 그 책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그 책과 관련된 자기의 경험을 얹어주시면 돼요. 이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그래서 너도 이렇게 살아. 이건 절대 금지. 그러면 그건 라떼를 마리아가 되는 거니까 그건 금지.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끝.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네가 정해. 이런 가족 독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책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가 다 해결이 돼요. 수능 국어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필자의 의도가 뭐지? 이런 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필자의 의도를 책을 읽으면서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 누나의 생각을 다 들었는데 뭐 의도를 파악하는 건 아무런 것도 아니죠. 단지 수능 공부한다고 그거 막 매달린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 대화의 방향을 가지고 점점 깊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똑똑해질 거고 똑똑해진 아이는 대학에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 독서를 할 때, 이 가족 독서는 좀 전제 조건이 좀 많긴 한데. 그렇죠. 좀 더 다들 너무 바쁘시고 네. 하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독서를 성공적인 가족 독서를 통해서 상위권 대학, 원하는 대학, 뭐 의대든 어디든 얼마든지 보낼 수 있으니까 중학생 정도부터 초등학생 정도부터 시작하면 거의 의대 확정이고요. 가족 독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일단 미래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성적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대학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공부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네 가지의 전제 조건 단어가 배제되면 가족 독서는 100% 성공하거든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빼고 나면 자녀랑 무슨 얘기를 해요? 자녀랑 할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이 뭐냐면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그 얘기만 해야 되냐고요.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사람과 네. 왜 그 얘기만 해야 되냐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입시나 교육이 다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면서 유치원 때 뮤지컬 보러 갈 때도 어떤 거 보러 가냐면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막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애한테 막 그런 이야기 한참 하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야 틀리면 너 이씨 왜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는 항상 그 얘기만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라는 이야기가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고 청소년기는 뇌가 아직 다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게 추상적으로밖에 못 받아들여요. 오늘만 사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밥상거 엎으면서 10년 뒤에 이야기를 하면 저 아빠는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네 가지의 단어를 빼고 나면 자녀와 아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 가다 보면 가족 독서 아주 성공적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가족 독서에서 성공했는데 이 아이가 공부가 못할 가능성은 제로예요.